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보니까 제가 좀 느려요. 원래 뭐 방송만 느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도 느리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와이프가 집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빠 저기 집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좀 뭐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뭐 와이프라고 하라고 그러든가 아내라고 하라고 그러든가 뭐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근데 제 입에는 집사람이 붙어 있는데 하긴 저희 와이프가 집에 있지도 않아요. 그 뭐 일하니까 밖에 나가 있으니까 집사람 말이 안 맞긴 안 맞지.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저희 그 와이프도 저한테 맨날 뭐 늦게 한다고 꾸물꾸물 거린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근데 뭐 죄송합니다. 어쨌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저희 그 와이프가 그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근데 아 진짜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또 좋은 말씀 막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 와이프 나와가지고 짭짤했어요. 그래가지고 구독자가 한 1,000분 정도 더 늘어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챗을 왜 이렇게 많이 쏴주셨는지 모르겠네. 참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날 슈퍼챗 쏴주신 게 뉴스 뭐 시사 정치 이 분야에서 그 전국 5등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모의고사 전국 1등 한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슈퍼챗은 그 엊그저께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국 5등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뭐 영부인감이다 뭐 그런 말씀 많이 써주셔가지고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영부인 할래?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냥 저희 그 와이프가 자기는 영부인 안 하고 그냥 정법전 와이프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한시름 났다. 아유, 그래가지고 또 영부인 한다고 나설까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 고민이 됐는데 그 어쨌든지 간에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아이 왜 그 당신이 얘기하냐 그 초대 손님 불러왔으면 초대 손님이 얘기 많이 하도록 해야지.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로 옆에 이제 마누라가 딱 앉아 있는데 무슨 말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말 하려고 그러면은 차단하고 내가 그 수습을 갖다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뭐 그런저런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아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는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와이프도 그냥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옛날에 한 20년도 더 전인 것 같은데 그때 TV 생활법정이라고 하는 프로에 그 한 몇 달, 한 1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방송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인사드려야지 그 다음에 또 저희 집사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많은 분들이 과분하게 저를 이렇게 막 생각해 주시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근데 법적인 그 이슈들이 있을 때는 그때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님들 모시고 뭐 특히 뭐 상속이나 뭐 이런 세법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변호사님들 이혼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있을 때는 저희 그 와이프하고 다른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그 법적인 내용들을 좀 안내해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럴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그 필요하면은 그 잠깐씩 나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는 제가 그 결방을 했잖아요. 왜 결방을 했냐면 여의도 연구소에서 어제 10시 반부터 좌담회를 했어요. 긴급 좌담회. 뭐 그냥 긴급은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 그 나와달라고 요청받은 게 한 열흘쯤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열흘쯤 전에 그 좌담회 해가지고 저보고 뭐 이것저것 좀 뭐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써서 보내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한 그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난 주말에 그런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아예 잘 됐다. 왜냐하면 화요일까지 그 토론문을 갖다 써 달라고 이게 그 토론집인데
이게 토론집인데 그 화요일까지 그 토론문을 써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느리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뭐 주말에 딱 써가지고 월요일쯤 보냈을 텐데 저는 그냥 문기적거리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써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하고 사이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혹시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 써 보냈는데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두 분 사이에 뭐 갈등이라고 할 것도 없죠. 뭐 해프닝이 잘 수습이 돼가지고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그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오른쪽이 김영준 교수라고 비대위원장을 보고 왼쪽 저 말고 그 왼쪽이 김영준 교수님이 좌장을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김민전 교수님이 저보다 선배님이거든요. 2년 선배인데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죠? 김민전 교수님하고 제 옆에 계신 분이 박명호 교수님이라고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고 그 다음에 김민전 교수님 옆이 여의도 연구원장이에요. 여의도 그 홍영님 조선일보 기자 오래 하시다가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장 발탁되셨고 그 다음에 저기 눈 감고 있네. 저분이 이제 김영동 비서실장, 김영동 의원. 그래가지고 저도 뭐 이런저런 국회 토론회 같은데 불려가지고 쭉 보면 의원님들 우르르 와가지고 축사 한마디 하고 다 그냥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대표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 중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은 처음 봤대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0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한 10시 한 25분쯤인가? 그때 와가지고 저게 11시 40분에 끝났거든요. 11시 40분에 끝날 때까지 계속 있다가 끝난 다음에 저는 점심 같이 먹자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점심은 따로 먹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널들 이야기한 것 쭉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생각한 것들을 또 정리해가지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래서 확실히 기존에 뭐 김기현 대표나 그 전에 계셨던 뭐 이준석 대표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과는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여의도 연구원 자체에서 본인 끝난 다음에 같이 밥 먹었잖아요. 끝난 다음에 같이 밥 먹었는데 그때 여의도 연구원 뭐 실장 뭐 이런 분들도 내가 연구원에 오래 있었는데 이런 경우 거의 처음 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제가 인사했거든요. 그래서 악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뭐 위원장이 우리 둘이 셀카 뭐 이런 거 하려고 마음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제가 소심해가지고 그냥 악수만 하고 단체 사진 찍었으니까 그건 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보다 키가 커요. 키가 한 180 가까이 되는 것 같아. 180이나 180보다 조금 작거나 한 175는 넘는 것 같고 뭐 그 정도 이제 키는 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헤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다 망발이 하니까 제가 옆에서 딱 봤더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음 봤다라는 생각이에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진은정 변호사는 확실하게 기억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 기억에 1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 만난 날이다라고 저는 어쨌든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근데 저를 알아보는 눈치였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명함 교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명함도 받았는데 명함이 깔끔하니 간지가 나더라고요. 제가 저기 이제 제가 즐겨 쓰는 샤프인데 저 샤프로 딱 가려진 게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전화번호 뭐 그런 것만 그거 이제 개인정보니까 딱 가리고 명함이 깔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지나네. 저는 그 생각을 갖다가 했고. 근데 명함 주면서 이렇게 눈치를 딱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고 나를 알아보는 것 같은 느낌? 뭐 아니면 말고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진지하게 뭐 이야기 잘 경청해 줘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그 생각을 갖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풀 영상이 올라와 있던데 거기서 제가 자를 줄 몰라가지고 여기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만큼 10분 제가 이야기한 것만 잘라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거 이제 잘라 주시면 그 다른 감독님이 잘라 주시면은 그거 이제 여기에다가 올리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고요. 핵심은 뭐냐면 저는 헌법 개정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정신 넣자. 왜냐하면 그거는 뭐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정신은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훈처에 보훈심사위원 6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5.18 민주화 관련된 특별법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로 이렇게 애쓰고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국가가 보상과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보상과 배상을 받는 분들이 누구인지 아니 그 명단을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 빠질 사람들은 빠져야 되고 그다음 그 법 조항 보면요. 부정수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번 정부에서 그거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헌법 44조가 불체포 특권이에요. 그 불체포 특권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옛날 형사소송법에는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판사님들은 검사가 이렇게 자료 딱 보내주면 그거 그냥 서류만 쭉 보고 그리고 나서 그냥 아이 뭐 구속이다 이렇게 도장 꽝꽝꽝 찍어주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부터 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났잖아요. 옛날에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었으면 무조건 이재명 대표는 구속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의 권한을 그래가지고 그때 검찰하고 법원하고 엄청나게 기싸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어서 검찰의 그 뭐라 그럴까 검찰의 그 검찰권으로부터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원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는데 왜 불체포 특권이 왜 필요한가? 이거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헌법 29조 2항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국가배상법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국가배상을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왜 만들어졌냐면 월남전 가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시고 다치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가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재정으로는 국가 배상을 제대로 해줄 재정이 안 된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월남전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사는 나라입니까? 그 여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29조 2항 같은 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문장 보면요. 조금 문장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면적으로 하고 제가 왜 그런 생각하냐면 나폴레옹의 업적이 굉장히 많죠.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나폴레옹이 뭐 그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런데 나폴레옹의 업적 중에 하나가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의 민법전 이런 법들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장이 좋아요. 그런데 법 문장은 어떤 문장이 좋은 문장이냐?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그 실력이면 중고등학생들도 법전 딱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감동받을 수 있고 그런 문장이 진짜로 좋은 문장인데 그 나폴레옹이 만든 민법전 문장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자크인가 뭐 누군가가 그 소설가 프랑스의 유명한 대문호가 그 프랑스어 공부할 때 법전 보고 그 프랑스어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그 민법전인가 그걸 갖다가 잘 만들었는데 그게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내가 어마어마하게 이거 잘 만든 건데 이게 개정되는 게 그 말이 되느냐 그래서 막고대 빽뒤 뭐 그랬다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뭐 그 내 그 뭐 법률 조항이 뭐 망가졌다 뭐 이런 식의 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고 우리나라가 법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에 그 국문학 전공하는 국문학 박사들이나 그렇게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법 문장 같은 걸 쫙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법 그대로 이렇게 제대로 뺏겼으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은 문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 게 옛날보다도 못해요. 옛날에는 정부 입법이니까 사무관, 과장, 국장께 쭉 거쳐가지고 이게 되는데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그냥 띡띡 만들고 그러면 앞뒤도 안 맞고 문장도 틀리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법이 다 만들어졌어도 최종적으로 국문학 전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쭉 스크린에서 아 이게 문장이 그 문법에 맞는다. 그러니까 법이 문법에 맞는 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신조어를 만들었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38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 태어나가지고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학번이고 그때 386일 때 30살이었단 말이에요. 30대. 그런데 보니까 386이 486 되고 486이 586 돼서 586이 지금에 딱 이르렀다. 그런데 제 나이가 80년대 그 중반 학번인데 제 나이가 50대 후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1학번, 82학번 이 선배들은 지금 몇 살이냐? 60 넘었단 말이에요. 환갑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586인가 686이지. 그런데 586하고 686이 지금 막 혼재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586도 아니고 5.586이다. 그런데 5.586들의 그 시대 정신은 뭐냐? 직선제 개헌 쟁취한 거. 그런데 직선제 개헌 쟁취한 거 가지고 지금 40년을 울거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는 37년을 울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뭐 임종석인가 누가 그랬죠? 뭐 미안해 해야 된다? 아니. 미안해할 게 따로 있지. 뭐가 미안합니까? 내가 미안한데 386인 586, 5.586인 내가 미안한데 왜냐하면 저희 세대들은요. 뭐 대학 다닐 때 뭐 이렇게 재미없고 뭐 체육가스도 맞고 그다음에 막 고민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방송 가가지고 제가 99년에 저희 집사람하고 1월 달에 결혼했어요. 좀 있으면 이제 결혼 기념일이 25년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그런데 그 25년 저 그때 그 서초동에 그 사법연수원이 서초동에 있으니까 서초동에다가 집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세가 얼마에 얻었는지 아세요? 제 기억에 전세가 4,800인가 그랬어요. 서초동에 20평짜리 아파트, 물론 되게 낡은 아파트였어요.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는데 20평짜리 아파트가 4,800인가 4,900인가 그랬어.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결혼했잖아요. 11월인가 그때 그 부동산 그 사장님, 여자 사장님이 저 찾아왔어요. 저 찾아와가지고 아이 그 선생님 집주인이 이 집을 팔려고 한대. 그러면서 이왕 그 살고 계시니까 돈 좀 보태가지고 그냥 사래 나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서초동에 20평짜리 집이 99년에 얼마였냐면 9,800만 원이었어요. 1억도 아니야. 아니 9,500이면 500, 1억이면 1억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9,800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를 잘 못 내니까 사장님한테 괜찮습니다. 저희 뭐 돈도 없고요. 뭐 그냥 괜찮습니다. 이랬지만 뒤돌아서 가지고는 화를 갖다가 그냥 버럭버럭 내면서 혼자서 아니 이렇게 엉망인 집이 그렇게 낡은 집을 뭐 9,800이나 달라고 그래? 야, 저 아줌마 그 집주인 누군지 모르지만은 참 그 아줌마 진짜 해도 너무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9,800만 원짜리 집이 지금 얼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 이사 가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막 땅을 치고 후회 그때 그 집을 갖다가 샀으면 진짜 달랐을 텐데 그때 9,800만 원 달라고 했던 집이요. 이제 물론 이제 재건축되긴 했는데 지금 20몇 억이에요. 20몇 억.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25년 동안에 1년에 1억씩 오른 셈이에요. 그런데 1년에 매년 1억씩 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 때고요. 두 번째 더 심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때였어요.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은 그때 뭐 90년대 이제 결혼해가지고 집 필요하고 하니까 집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집 산 사람들 어떻게 됐느냐? 강남에서 집 산 사람들은 진짜 뭐 20억 막 그렇게 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강남이 아니라 강북에 집 사고 뭐 그랬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그 뭐 여유가 생긴 건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586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586의 특권 정치를 타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맡은 부분은 그냥 세비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그걸 갖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 한번 시간 되시면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 충격적인 일이 그 어제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갖다 당했는데 그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고 그 다음에 제가 배현진 의원 조금 알잖아요. 옛날부터 한 건 아니고 방송 시작해가지고 배현진 의원하고 방송했는데 옆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 근데 제가 눈을 깔았어요.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눈 깔고 이렇게 있었는데 배현진 의원이 정치인은 정치인이더만. 그 원래 제가 배현진 의원한테 의원님 저랑 뭐 셀카 한번 해주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 말도 못하고 눈만 이렇게 딱 깔고 있었는데 배현진 의원이 저한테 먼저 딱 손 내밀면서 악수를 갖다 딱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세게는 안 잡고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집에 갈 때까지 손도 안 씻고 그랬었는데 배현진 의원이 성격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뭐 배현진 의원의 그 파워가 어떤 파워냐면 같이 방송을 했는데 거의 시청률이 1%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이것이 정치다 나갔었던 것 같은데 한 3% 나오던 게 4%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배현진 의원 좋아하긴 좋아하나 보다. 일단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배현진 의원하고 같이 방송 그 몇 번 했는데 많이는 아니고 한 서너 번 정도 했었나? 그랬었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피습을 갖다 당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놀랐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게 1월 2일이었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월 26일이니까 24일 만에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지만 그 배현진 의원은 여당 대표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당에서 제일 유명한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두 번째 놀랐고 그 다음에 동영상은 보지 마세요. 제가 동영상 그 이제 아는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또 방송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동영상 봤는데 보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이 볼 게 못 돼.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갖다가 뒤통수만 가격을 갖다 하나.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18초 만에 17번 때렸다고 그랬거든요. 1초에 한 번씩 때린 거예요. 똑딱할 때만 한 번씩. 이거는 살 의가 있지 않고는 저런 행동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앞머리하고 뒤통수는 달라요. 뒤통수 잘못 맞으면요. 격투기 선수나 그래서 공식적으로 격투기에서 뒤통수 가격하는 건 반칙이고 금지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린 경우 있거든요. 뒤통수 맞으면은 그래가지고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뒤통수 맞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뇌 기능에 이상이 와가지고 거의 뭐 반신불수 됐다고 그러든가 그런 일도 있는데 어떻게 여자의 뒤통수를 그 다음에 이거 뒤통수 맞고 뒤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1초에 한 대씩 한 대꼴로 저는 진짜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그러한 동영상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놀란 게 그거 한 애가 15살이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오죽하면 저 나쁜 놈이 나이까지 속이려고 그러냐라고 했는데 중학생 맞다면서요. 어느 중학교인지도 다 나왔어요. 어느 중학교인지도 다 나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중학교의 그 부회장이 전교 부회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어느 중학교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고 그냥 안녕하세요 어떤 중학교 전교 부회장 뭐 누구입니다. 기자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가해 학생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절대로 이 친구 하나 때문에 명문 우리 중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스토리를 올렸고 기자님들은 질문을 여기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사진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 있었던 사람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키가 작고 왜소하대요. 근데 저 경찰들 어른들일 테니까 어른들하고 키 차이가 크게 나나 뭐 그 생각은 드는데 제가 신문 기사를 갖다 봤더니 거기에 그 목격자가 뭐 키도 작고 왜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은 저한테도 먼저 손 내밀고 뭐 변호사님 이러면서 막 악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중학생이 딱 보면 중학생 같이 보였겠죠. 지금은 저기에 뭐 비니 쓰고 막 이렇게 해놓고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잘 안 보였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어려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님이시죠? 이걸 2번이나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중학생이 날 알아보네. 그 귀엽네. 뭐 이렇게 저 상태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네 맞아요. 나 내가 배현진이에요. 나 알아보네. 왜냐하면 저도 알아보는 사람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정 변호사님이시죠? 그러면 저도 이제 한동훈처럼 폴더 인사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뭐 배현진 의원은 훨씬 더 알아보는 사람 많겠지만 중학생까지 날 알아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기분이 나빠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저기에다가 돌인지 뭔지 돌이겠죠. 돌로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가격해? 이게 말이 되나? 오죽하면 돌에 크랙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세게 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15살 넘으니까 형사 미성년자 아니고 처벌받을 거고요. 소년부로 송치가 될 텐데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특수상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아무리 어린아이 미성년자이지만 엄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왜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냐면 저는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모방범죄예요. 지금 야당 대표 이렇게 피습당했죠. 배현진 의원 피습당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왜 경찰이 이재명 대표 그 공격한 사람 그 57년 김모 씨 저는 이름도 다 아는데 왜 그 사람 신상을 갖다가 제대로 공개를 안 하지? 저는 그게 사실 불만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미성년자니까 법적으로는 공개가 되지 않을 거로 법적으로는 공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래도 뭐 어느 중학교 누구다 지금 조금만 찾아보면 다 이름 나오고 할 텐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경우에는 엄하게 그 처벌을 갖다가 해야 된다. 다행히 배현진 의원이 저렇게 막 다쳤는데도 의식이 명료하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순천향대학교 병원으로 갔잖아요. 순천향대학교 병원은 한남대교 건너자마자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신사동이니까 신사역 그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그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그 대학병원이 순천향대학병원이거나 아니면은 강남 성모병원, 서울 성모병원이거나 조금 더 가면 중대병원이거나 이렇게 있을 텐데 그래도 한남대교만 쑥 건너가면 바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간 것 같고 통증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의식은 있었는데 통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서 그 두피에서 출혈은 있었고 부종 그러니까 부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아도 그러니까 CT까지는 촬영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두피 머리가 이제 찢어진 거 이렇게 봉합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렇게 많이 맞았는데 좀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두개골 내에 미세 출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왼쪽을 갖다가 가격당했나 봐요. 그래서 왼쪽 두개골 내에 미세 출혈이 있을 수 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학교 전교 부회장이 올린 걸 보니까 얘가 평소에도 좀 이상한 애였던 것 같다. 이상하다기보다 이상한 애죠. 정상적인 애입니까 저희가? 그러면서 횡설수설하고 ADHD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정치 관련된 글과 동영상을 SNS나 단톡방에 올렸다. 저게 아마 배현진 의원 수행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실에 그 사람이 주차장에 주차하러 들어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인 것 같고 동선을 알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얘가
그 처음에 CCTV 찍힌 게 4시 35분인데 이렇게 배회하고 있었대. 그러다가 4시 49분에 길거리에서 피습당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보다시피 건물의 1층에서 피습당한 거거든요. 그 건물에 얘가 4시 49분에 들어갔는데 한 10여 분 정도 있다가 배현진 의원 들어오는 걸 보고 다시 따라 들어가가지고 의원님이시죠? 이런 다음에 무차별적인 그런 공격을 갖다가 했다. 어쨌든지 간에 참 그 배현진 의원님의 그 빠른 그 쾌유를 갖다가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저게 약간 흔적이 있잖아요. 근데 초기 사진에는 저게 피가 많이 나왔었어요. 피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걸 왜 보여주냐면 저거는 뭐 개인 소유 건물이니까 더 빨리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런 흔적 같은 것들은 지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뭐 부산에서 저거 왜 지웠느냐, 왜 물 청소했느냐 막 저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지만 그 배현진 의원 순천향대학교 병원으로 간 직후에 다 저렇게 그냥 물걸레질 했을 거예요. 저게 정상인 거예요. 저기에다가 뭐 핏자국 남겨놔야 됩니까? 저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그 불행한 일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거는 배현진 의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도 같은 마음이다.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근데 저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말이 되니 안 되느니 저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저건 말이 안 된다. 배현진 의원 케이스도 저거는 금방 물 청소했다. 그 이야기를 갖다 제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제가 아침에 오늘 뭘 할까 뭐 이것저것 뭐 생각을 갖다 하다가 눈이 이제 딱 간 게 누구한테 갔느냐. 제가 그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재형 목사를 좀 봤는데 제가 뭐 최재형이라고 한 사람 알겠습니까? 모르지.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뭐 구글 뭐 그다음에 몇 개 이제 검색 엔진으로 최재형을 갖다가 막 쳐봤어. 그러니까 정보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정보가 별로 안 나와서 뭐 이 정도면 내가 그 아는 만큼 아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NK 비전 2020을 딱 쳐봤어요. 와, 그랬더니 거기에 최재형 목사 관련된 사항들이 우르르르 뜨는 거예요. 우르르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에 한 5시, 4시, 5시에 일어나요. 나이 들어서 그래. 옛날 같으면 저도 진짜 손자 궁둥이나 두들기고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저기 제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그 온양의 시골 구석에서 이제 그 아랫목에서 손자 그냥 빨개 벗겨놓고 궁둥이나 두들기면서 애헴하고 있을 그런 나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눈이 빡빡 떠지거든요. 그러면 4시에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뜨거운 물 받아놓고 반신욕하면서 뭐 신문도 보고 뭐 소설책도 보고 뭐 그다음에 뭐 기록도 볼 때도 있고 핸드폰도 보고 막 그러는데 NK 2020을 그 NK 비전 2020을 딱 쳐봤더니 최재형에 대한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해봤어요. 최재형이 61세래요. 61세면 몇 년생인가? 잘 모르겠네. 한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이겠죠. 61년생이고 61세이고 태어난 곳은 양평이에요. 양평인데 대학을 어디 나왔나? 본인이 적어놓은 거니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양대 신학과와 안양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안양에 안양대가 있는데 안양대가 옛날에 무슨 신학대학이었는데 그거 제가 안양대학교가 무슨 그 신학대학이었어요. 근데 안양대 신학과와 거기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고대 가가지고 고대 교육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95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겠죠. 미국 시민권자래니까.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뭐 30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이럴 때 미국에 가가지고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998년에 NK 비전 2020을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 NK가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에는 뭐 노스코리아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NK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뉴코리아래요. 뉴코리아. 근데 왜 뉴코리아냐? 남한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그 다음에 이제 재외 동포들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뉴코리아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NK 비전 2020에 그 위원회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종교, 역사, 언론, 경제, 문화예술 이렇게 5개인데 종교는 동북아 종교위원회, 역사는 손정도 목사 기념학술원, 언론은 오작교 포럼, 경제는 남북 동반 성장위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거기에다가 문화는 문화예술위원회 이렇게 5개 그 분과를 갖다가 거느린 제법 큰 조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이 사람이 그 신학과에 그 신학과 나와가지고 뭐 어쨌든 목사인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는요 희한하게 미주의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고 미주 장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구약학 석사를 받았어요. 아니 총신하고 장신은 다른 데인데 교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총신 나와서 쭉 올라가든지 장신 나와서 쭉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총신대도 다니고 장신대도 다닌다? 이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풀러 대학교에서 선교대학원 선교 목회학인가 뭐 그 박사 받았다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1998년이면 아직 30대이고 목사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NK 비전 2020이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분과를 5개나 만들었지? 이게 그 가능한가? 뭐 능력이 있나?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문화예술위원회예요. 4개가 쭉 있다가 2020년 11월 20일에 2020년 그러니까 좀 3년 전, 4년 전이네요. 11월 26일에 그 NK 비전 2020의 4개 분과에다가 하나를 더 해가지고 문화예술위원회를 창립을 했는데 그 창립 전에 이름이 뭐냐면 통일염원 75년 남북평화미술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쭉 그것도 찾아보니까 여기에 축사를 보낸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누가 축사를 보냈냐? 김두관 의원, 그 다음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다 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지금 현직 의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 통일염원 75주년 그 남북평화미술전 NK 비전 2020 문화예술위원회 창립 전에 축사를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단순히 그냥 재미 목사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북한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갔다 왔어요. 저는 사실은 북한을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것만 언제 갔었냐면은 2013 정리를 하면 2012년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그 다음에 2013년 7월 24일에도 갔고 그 다음에 2014년 봄에도 갔고 그 다음에 2014년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도 갔고 그 다음에 2015년에도 갔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북한을 그냥 마구마구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다 못해가지고 2018년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광진경찰서에서 그 최재형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조사를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판문점 선언이 있고 난 얼마 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 판문점 선언까지 했었는데 왜 나를 잡아가느냐.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이후에 경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한 첫 번째 케이스가 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뭐가 있냐면은 그게 있는데 잠깐만요. 그 NCCK라고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기독교 교회 협의회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반정부적이고 그런 그 단체인데 여기서 최재형 목사 그 왜 그 조사하냐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어쨌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건데 최재형 목사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수사규탄 기자회견. 저 가운데 최재형 목사 보이네.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거기 인권센터 그 사람들인데 근데 제가 보다 못 봤어요. 뭘 못 봤느냐?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여행기를 갖다가 무지하게 많이 올렸어요. 그거를 그 다음에 한 군데다만 올린 게 아니고 여러 사이트에다가 올렸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제가 찾아봤더니 저기가 어디냐면 평양의 혁명열사능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에 누가 있냐?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김정숙 열사라고 하더라고요. 최재형 목사가 김정숙 보고 김정숙 열사래. 그러면서 혁명열사릉을 그 방문을 했는데 저게 이제 그 혁명열사릉인데 조금 저기 제가 그 보여준 사진 보시면은 김정숙 열사 저기 뭐야 이른바 김정숙 열사 그 저런 그 묘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제가 보여준 게 조금 저게 다 이제 북한의 그 담당하는 그 고위 관료들이고 그 다음에 저기에 오른쪽에 보면 여자 있잖아요. 저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 저 김정숙 동지라고 되어 있네. 저게 김정숙 동지고요.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있잖아요. 저는 제 눈으로는 저게 김책으로 보이는데 김책 공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책 공대를 그 뭐야 북한의 제일 그 좋은 공과대학을 이름 붙인 김책 동지. 김책도 동지고 김정숙도 동지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저런 데 가가지고 아주 그냥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도 막 숙이고 저런 사진 찍었고 그 다음에 그 조국해방전쟁 참전 인민군 열사묘 개관식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참석을 갖다가 했어요. 그거 한번 저거예요. 저게 그 뭐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혁명열사능은 그건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뭐 김정숙도 들어가 있고 김책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북한에서 또 묘지를 또 만든 거야. 그 묘지가 조국해방전쟁 6.25죠. 참전 인민군 열사묘 개관식에 초청받아가지고 초청받았다고 그거에 나와요. 그 자기 그 북한 그 기행문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방문기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그 어떤 그 안내원 동지가 딱 찾아와가지고 그 목사님 오늘 그 조국해방전쟁 참전 인민군 열사묘 개관식 있는데 거기 참석하시라요 해가지고 저렇게 참석한 거예요. 저기에 누가 참석했느냐? 김정은도 참석했어요. 제가 그 사진 보내드렸나 모르겠는데 저게 그 혁명열사묘에 그 개관식에 참석한 저거고요. 저거 말고 김정은이 저기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김정은 봤다고 뭐 자랑해가지고 막 글 올리고 어쨌든 그 다음에 저건 뭐냐면 카톡이잖아요. 저 카톡을 어떻게 보냈느냐 어디서 보냈느냐 보이잖아요. 지금 평양입니다. 심카드 구입해서 와 반가워라. 그 다음에 내일 서울로 일정대로인가요? 사진은 많이 찍으셨고요. 내 일정 변함없어요. 저 옆에 있는 그 사진 나와 있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서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 보냈다고 또 이렇게 자랑해가지고 제가 저런 자료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다 본인이 여행기를 갖다가 쓴 게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100개도. 그래서 아침에 제가 보다 진짜 막 황당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번 보면 또 다 까먹으니까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트 정리를 했는데 그 노트를 또 딱 하고 안 갖고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연합뉴스 TV 갔다 왔는데 연합뉴스 TV 내려가지고 노트를 찾는데 그 노트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딸내미 보고 야 저거 아빠 그 노트 찾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해가지고 지금 그 사진 보고 하느라고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하면은 저 사람이 2014년에는 제가 확인한 것만 2번이에요. 2014년에 봄에 방북해가지고 금수산 태양궁전 내 김정일, 김일성 전용 열차 집무실을 참관했대요. 그 다음에 그 2014년 9월에 봄에도 갔다 오고 9월에도 갔다 왔는데 9월에 갈 때는 심양에서 북한 영사관에 비자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고려 항공편으로 잘 갔다 와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저런 거 이렇게 막 찍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고향이 양평이랬지. 고향이 양평이란 말이에요. 양평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용문산이 있어요. 그런데 6.25 때 일사 후퇴 있고 막 이럴 때 그 용문사 근처 지평리에서 미군과 중공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치열한 전투가 있었으니까 미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중공군을 폭격을 갖다가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폭격했는데 파편이 잘못 튀어가지고 그 최재형 목사, 최재형이라고 한 사람 어머니의 가슴에, 본인 말인데 파편이 10개가 박혔대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미국에 대해서 앙심을 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그 북한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걸 정리해 보면은 북한은 정당한 나라래. 북한 보고 정당한 나라래요. 그런데 누가 잘못하고 있느냐? 미국 등이 북한을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미국하고 친일,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북한을 왜곡해가지고 악마화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대요. 뭐 언즉선 뭐 그럴 수 있지. 뭐 말로는 뭘 못해요? 아니 말로는 나도 뭐 서울대 의대 지금 말로는 나도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어. 아 말로는 나 뭐 서울대 의대만 가겠습니까? 말로는 뭐 내가 하버드 의대도 갈 수 있고 예일대 로스쿨도 갈 수 있고 말로는 다 하지. 그런데 그 북한 헌법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지만 그런데 유동성 있게 종교를 제한하는 거래. 그러니까 헌법 따로 실제 따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에는 뭐 종교 자유 뭐 그냥 마음대로 믿어라. 뭐 예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아니면 뭐 알라신을 믿든 마음대로 믿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알라 믿고 뭐 그러면 다 잡아가가지고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유동성 있게 제한할 뿐이다.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종교 실태를 왜곡해가지고 이거를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에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른바 송두율이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한 내재적 접근법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자 국회의원 젊은 여자 국회의원의 뒤통수를 돌로 17번이나 가격해도 그래도 저놈은 할 말이 있는 거야.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그럼 다 정당화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어떤 거 있었습니까? 지금 오늘 어제 배현진 의원 뒤통수 가격한 고만한 또래 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징역 20년인지 교화형 했다면서요. 왜 교화형을 갖다가 했냐? 아니 한국 텔레비 봐가지고 그 교화형 한다면서. 그래도 저런 송두율이나 그 다음에 최재형이나 저런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요, 내재적으로 접근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전혀 부당한 게 아니에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야. 핑계 없는 무덤 전혀 없어.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남한교회는 가짜교회래요.
남한 교회가 아이 그러면 저도 교회 다니는데 저도 이제 가짜 교회 다니네. 아이 그러면 진짜 교회 찾아서 북으로 가야 되나? 왜냐하면 남한이 왜 가짜 교회냐? 미국식 자본주의가 남한의 교회에 도입돼 가지고 성공지상주의와 성공제일주의에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번영신학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그 뭐야 가짜다. 그러니까 남한 교회 가짜고 미국 교회 가짜고 북한 교회는 다 그 유동성 있게 제한되니까 북한은 교회가 없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 제가 진짜 뭐 이런 건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말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왜 교회를 다니냐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이제 그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저도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쫙 씻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뭐 주체사상 믿어야 되나? 근데 이건 그렇다고 치고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북한의 그 일대 북한 왕조의 일대 뭐 황제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봉건 왕조 중에서도 제가 이제 역사책 많이 읽었잖아요. 제가 사학과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왕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1대 왕조 김일성, 2대 왕조 김정일, 3대 왕조 김정은 그 공통점은 뭐다? 피가 같다. 피가 같아요. 그러니까 피로 이렇게 쭉 그 혈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걸 읽다가 그 뭔 말이지? 그러면 김정일이가 김일성의 아들이 아니었어? 그럼 그게 막장 드라마인가? 김정은은 김정일의 아들이 아니었어? 그러면 아빠가 다른가? 그러면은 이것도 막장 드라마인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간 거는 그 사람들이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어떻게 죽었는지 의혹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때 김일성하고 YS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보니까 김일성은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꿈쩍 못했어요. 급이 틀렸는데 이승만하고 그 이승만 대통령 후임이 실질적 후임이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일성은 나이도 비슷한데 김일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습게 봤어요. 왜 우습게 봤느냐? 박정희는 그 군인 하다가 이제 정권 잡은 사람이고 나는 1945년부터 실질적으로 한 15년 동안 북한을 갖다 이렇게 다스리고 나는 전쟁을 갖다 내가 일으킨 사람이야. 그러니까 박정희는 내 급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도 형편없는 나라였으니까 쭉쭉쭉쭉쭉 올라와가지고 1992년에 그 YS가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눈에는요 YS는 햇병아리예요. 왜냐하면 나는 북한을 50년, 60년, 70년, 30년 넘게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됐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미 그때만 하더라도 남한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워낙 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도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YS를 만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정일이 그 수령이 됐잖아요. 수령공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수령공지가 이렇게 된 게 혈통으로 된 게 아니래, 최재형.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최 목사님, 어떻게 김정일이 그 수령이 됐습니까? 그 양반 대답은 뭐냐면은 김정일 장군님은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탁월하신 분이라 인민에 의해서 추대되고 수령에 의해서 낙점이 된 것이래.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2018년 6월 달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보법 위반으로 그때 국정원도 아니고 광진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때가 언제입니까? 판문점 선언 직후.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받을 정도로 상당히 진짜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저는 그 보면 볼수록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찾다가 야 이러다가 이제 감당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로 스크롤이 쫙 내려갈 정도로 무지하게 그 북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 그런데 그 지금 이게 뭐하고 맥락이 맞냐면요. 그 이재명 대표가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재형 목사는 우리 주성님, 우리 수령님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맥락이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걱정이 되냐?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수 안박됐잖아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완전 박탈됐어요. 언제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그런데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느 당입니까? 민주당. 그 민주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대 김일성, 김정일 주석과 수령님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아야 돼. 뭐 폄훼할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뭐 계승해야 된다고 그랬나?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의 그냥 말실수로 우리란 말이 나왔나? 우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진 게 이런가? 그러면 만약에 본인들의 그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요. 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빨리 그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이 결과가 잘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걱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 법무실장 4년 반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국방부에서 군인 아저씨들이랑 같이 이렇게 쭉 한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가 TF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부대, 미군 부대를 이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에게 설치를 갖다가 했지만 그게 총리실에 설치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독립된 아무 그것도 아닌 제3의 기관으로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냥 국방부에다가 설치했을 뿐이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를 많이 아냐면 국정원에서 진짜 일하는 분들 많이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군 대미 관계하고도 중요하고 그때 막 대추리 사건 일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국정원에 아주 굉장히 에이스급 되는 분들이 그 단장 특보로 와가지고 상근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들 중에 진짜로 아주 핵심적인 그 위치까지 올라가셨던 분들도 여러 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IO라고 그래가지고 인포메이션 오피서라고 해가지고 저보다 이제 후배들 그런 그 친구들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국정원이요 대공수사권 박탈되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수도 원복해야 되고 국수도 원복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그런 그 뭐 파우치 같은 거 받은 것도 저는 굉장히 그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뭐 안 좋은 거죠. 그걸 왜 받습니까? 저는 진짜 진짜 저는 그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더 심각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최재형 같은 사람이 영부인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영부인 뭐 그냥 만나면 그냥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뭐 그런 거 그 해가지고 장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똑같아 가능한 거잖아요.
볼펜이라고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 샤프인데 이거 제가 빨간색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 좋아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빨간색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간첩들이 뭐 합니까? 독침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무방비로 이게 녹화가 될 정도였으면 진짜로 최재형 같은 사람들 정청래 말대로 고도로 훈련시켜가지고 여기에다가 독침 꽂아가지고 대통령 영부인을 갖다가 피습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호처가 그때 뭘 했는지, 물론 그때는 그 대통령 사저가 한남동에 아직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그냥 서초동 그 개인 사저에서 그 대통령 공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을 때니까 서초동 사저에서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이런저런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게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게 말이 되나? 국정원에서 뭐 하고 있었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돼버렸나? 저는 어쨌든지 간에 그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최재형에 대해서 그 리서치를 해보면 할수록 진짜로 그냥 소름이 쫙 끼친다고 생각 들고요. 최재형이 지금 한국에 있대요. 저는 빨리 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수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부터 그 수사를 갖다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목사 개인이 할 수 있는 만한 그러한 일인가? 그 다음에 뭐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자주 가면서 저런 식으로 대접받는 재미 교포가 얼마나 될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거물 아닌가? 거물이니까 저렇게 뭐 좋은 데다가 그 다음에 막 북한 찬양한 이야기 엄청나게 써놨어요.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평양에서 뭐 미식가 어쩌고 저쩌고 뭐 미식을 맛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니까 뭐 평양에 인터넷도 되게 빠르대. 뭐 그러면서 뭐 한국하고 뭐 다를 바 없어요. 뭐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아니라 뭐 손전화라고 그러는데 뭐 그 손전화도 뭐 잘 되고요. 뭐 그래서 내가 저 카톡도 보냈잖아. 뭐 유심칩 사가지고 막 그런 식이에요. 뭐 만사가.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그 영부인한테 접근할 수 있었나? 저는 사실은 무슨 뭐 파우치 뭐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유쾌하지 않지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전 세계가 뭐 선거한다 뭐 한다 그래서 어수선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이제 총선 있고 하니까 어수선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 그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주말 이제 추위도 조금씩 이렇게 좀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주말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 우리나라 다이나믹 코리아 어쨌든지 간에 그 주말 잘 보내시고 그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그다음에 이제 추위도 한풀 꺾이고 있을 테니까 더 즐거운 모습으로 월요일 날 다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잘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